하사아는 철장을 단에 꽂아두고 야율제를 향해 몸을 돌리며 일장을 뻗었다.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던지 그 풍압 때문에 옆에 있던 양장로의 뺨이 다 얼어갈 정도였다. 양장로는 급히 단의 가장자리로 물러섰다. 야율제는 왼손으로 하사아의 일장을 막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72로 공명권 중 한 초식인 심장약허 초식을 구사했다. 그렇게 두 사람 간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미 시간은 술시에 가까웠기에 날이 점차 어두워졌다. 그러나 단 주변에는 여러 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단 위에서 싸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모두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황용은 두 사람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폈다. 놀랍게도 하사아는 야율제를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고 백중세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하사아의 무공이 어느 문파에 속한 것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하사아의 내공이 매우 깊어 보인다는 점뿐이었다. 황용이 곽정에게 물었다. 당신은 저자의 무공이 어느 문파의 것인지 알겠어요? 그 말에 곽정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 저자는 자기 무공을 감추고 있어.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는 않을 거야. 야율제는 저자가 무공을 끝까지 숨기고도 이길 수 있을 만큼 약하지 않으니깐. 지금은 저자의 깊은 내공을 바탕으로 임기응변이 통할지 몰라도 잠시 후면 야율제가 우세를 점할 수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저자도 자기 문파의 무공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과연 곽정의 예측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야율제가 하사아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야율제 역시 상대가 일신의 무공을 숨기고 있다는 걸 꿰뚫어보고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러나 결코 서두르거나 맹목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움직였다. 이제 하사아는 자기 무공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때 하사아가 갑자기 양손에 소매를 크게 한번 휘둘렀다가 다시 당겼다. 그러자 강풍이 일고 횃불의 불꽃이 크게 흔들리더니 곧 꺼져버렸다. 눈앞이 캄캄해지자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야율제와 하사아의 기합 소리로만 싸움을 파악할 뿐이었다. 그때 둘 중 누군가가 단에서 밀려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단 위에서 하사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사아의 의기양양한 웃음소리만이 침묵을 뚫고 울려 퍼지고 있었다. 횃불을 밝혀라. 양 장로가 소리치자 10여 명의 개방 제자들이 횃불에 불을 붙였다. 단 밑에 서 있는 야율제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걸 보고 하사아가 왼손을 내밀며 비웃었다. 좋은 철갑이로군. 좋은 철갑이야. 하사아의 왼손에서도 피가 뚝뚝 떨어졌다. 사실 곽부는 남편이 다칠까봐 걱정되어 미리 남편에게 연희갑을 입혔었다. 그 때문에 야율제를 공격한 하사아가 연희갑의 가시에 찔려 손을 다쳤던 것이다. 사람들은 야율제가 어떻게 얼굴을 다쳤고 또 어떻게 단 위에서 밀려났는지는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알 길이 없었다. 조금 전 하사아가 소매를 휘둘러 횃불을 꺼버리자 당황한 야율제는 급히 일장을 뻗으며 몸을 지키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 끝에 찬 기운이 느껴졌다. 무슨 철기 같은 것이 몸에 닿는 듯 했다. 야율제는 하사아가 오랜 싸움 끝에 점차 수세에 몰리자 어둠 속에서 무기를 사용해 간계를 쓰려는 것임을 알았다. 야율제는 비록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무기를 쓴다고 해도 전혀 두렵지 않았다. 야율제는 대금나수를 사용해 상대방의 무기를 빼앗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야비한 술수를 폭로하려 했다. 그는 교수팔타 초식으로 손을 뻗어 하사아에게서 약 2척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오른손 손목을 뒤집으며 상대방의 무기를 손에 잡았다. 또한 동시에 왼손을 뻗어 상대방의 얼굴을 공격했다. 하사아는 무기를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과연 하사아는 옆으로 비켜서며 손을 놓았고 야율제는 그의 무기를 빼앗았다. 바로 그때 왼쪽 뺨이 무언가에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슴에 일장을 맞고 말았다. 그 바람에 결국 야율제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단 밑으로 밀려났다. 알고 보니 하사아의 무기는 매우 특이한 것이었다. 그것은 양쪽으로 분리할 수 있는 특수장치가 되어 있었다. 야율제는 무기를 빼앗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빼앗은 것은 무기의 윗부분뿐이었다. 하사아는 손에 쥔 무기의 아랫부분으로 야율제의 얼굴을 찔렀고
야율제의 상처는 매우 깊어서 뼈가 다 보일 지경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요열을 다친 건 아니었다. 뒤이어 하사아는 야율제의 가슴에 일장을 가했으나 연희갑 때문에 도리어 손을 다쳤다. 곽부는 남편이 담 밑으로 밀려난 걸 보고 급히 다가가 부축했다. 양장로 등은 하사아가 어둠 속에서 무언가 간계를 부렸다는 걸 짐작했지만 이를 증명할 도리가 없었다. 게다가 두 사람이 동시에 피를 흘리고 있으니 어느 쪽이 승부만 가리기로 한 약속을 어겼는지 따질 수도 없었다. 두 사람 모두 피를 흘리며 다쳤는데 야율제가 담 밑으로 밀려났으니 야율제가 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곽부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다. 저 사람이 간계를 썼어요. 야율 오빠, 어서 올라가서 마저 승부를 가리세요. 그 말에 야율제가 고개를 저었다. 지혜로 이긴 것도 이긴 것이오. 설사 다시 겨룬다 해도 반드시 내가 이기리라는 보장도 없소. 황용은 손짓으로 야율제를 불러 그가 빼앗은 무기를 자세히 살폈다. 그것은 5,000길이의 강조였는데 무리민 중 누가 이런 무기를 쓰는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하사아가 누렇게 뜬 얼굴을 쳐들고 말했다. 제가 비록 야율 대형을 이기기는 했으나 감히 이대로 개방의 방주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타구봉을 되찾고 곽도를 죽인 후 그때 가서 다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사아의 말은 매우 공정한 말이었다. 비록 애매한 방법으로 이기기는 했으나 그의 무공이 강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당장 방주 자리를 탐내지 않고 제대로 공을 세운 후 다시 평가를 받겠다고 하니 어떤 이들은 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하사아는 단의 계단 입구에 서서 좌중을 향해 예를 갖추었다. 또 가르침을 주실 분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올라오시지요. 하사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사백이가 큰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를 듣고 대교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500마리의 맹수가 일제히 일어나 포효했다. 맹수 한 마리가 울부짖어도 그 소리가 무섭고 공포스러운데 500마리가 한꺼번에 포효하니 그 공포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야말로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였다. 그 바람에 대교장의 모래가 허공으로 날아올라 사방이 먼지로 자욱해졌다. 앞에 놓인 술잔과 접시들이 서로 맞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어느새 서산 일굴기와 사씨 형제가 동시에 단 주변을 둘러싸며 무기를 빼들고 섰다. 그때 돌연 대교장 입구가 밝아져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8명이 횃불을 들고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신조엽의 명을 받들어 곽양낭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3번째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말을 마친 8사람은 마치 미끄러지듯 대교장 안으로 걸어들어와 곽양 앞으로 다가갔다. 대단한 경공술이었다. 가운데 서 있는 4사람이 큰 마대에 4 모서리를 각각 들고 있었다. 3번째 선물이 그 마대 안에 들어있는 모양이었다. 8사람은 곽양을 향해 예를 갖추고 각자의 이름을 말했다. 모두가 그들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다. 늙은 승려는 오대산 불광사의 방장 담화대사였다. 담화대사는 소림사의 방장 천명선사와 이름을 나란히 하는 스님이었다. 나머지는 조노작, 농아두타, 골륜파 장문 청령자 등 역시 모두 무림에서 오랫동안 명성을 떨쳐온 선배들이었다. 그러나 곽양은 이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는지라 그저 천진한 얼굴로 일어나 답례하며 활짝 웃을 뿐이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뭔가요? 그 말에 마대를 들고 있던 4사람이 동시에 팔을 당기니 찌직 하는 소리와 함께 마대가 4조각으로 찢어지면 대머리 중이 마대 안에서 굴러떨어졌다. 중은 마대에서 굴러떨어지자마자 어깨를 바닥에 튕기며 몸을 일으켰다. 그 몸놀림이 민첩하기 그지없었다. 화가 난 중이 시근덕거리며 연신 뭐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이가 없었다. 곽정과 황용은 그가 금융국사의 제자 다리파라는 걸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가 어쩌다 담화대사와 조노작 등에게 붙잡혀 마대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곽양은 자루에 뭐가 들어있는지 잠옷 흥미진진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험상궂은 몽골중이 튀어나오니 적잖이 실망했다. 큰오빠가 보내주신 이중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오빠는 왜 안 오시는 거죠? 3번째 선물을 가지고 온 8명 중 청령자는 서하에서 오래 살아 몽골말을 할 줄 알았다. 그가 다리파의 귓가에 대고 몇 마디를 속삭이자 다리파의 얼굴빛이 크게 바뀌었다.
다리파는 깜짝 놀란 듯 눈이 커지더니 단 위에 서 있는 하사아를 쳐다보았다. 청령자는 또 몽골말로 무어라 속삭이며 등에 지고 있던 황금절을 다리파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은 원래 다리파의 무기로 그가 8대 고수의 협공을 받아 붙잡힐 때 이 무기도 빼앗겼다. 다리파는 황금절을 받아들더니 괴성을 지르며 단상으로 뛰어올랐다. 청령자는 곽양을 향해 웃어 보였다. 광낭자, 저 중에 아주 재미있는 걸 보여줄 테니 기대하십시오. 신조엽께서 신경 써서 준비하셨습니다. 곽양은 그제야 손뼉을 치며 표정이 밝아졌다. 그런 거였군요. 큰오빠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는데 시시할 리가 없죠. 한편 다리파가 하사아에게 고함을 치며 말을 걸자 하사아가 소리쳤다. 뭐라는 것이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다리파는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괴성과 함께 금강절을 휘둘러 하사아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하사아가 얼른 옆으로 몸을 피했다. 뒤이어 다리파의 금강저가 춤을 추듯 움직이며 하사아를 계속 압박해갔다. 육중한 금강저에 잇따른 공격에 빈손인 하사아는 어찌할 도리 없이 뒤로 밀리기만 했다. 개방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몽골중이 하사아를 공격하자 적개심에 불타오르는 듯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다리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차게 금강저를 휘둘렀다.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위력적으로 들렸다. 양장로가 소리질렀다. 몽골의 중은 공격을 멈추시오. 그분은 장차 우리 개방의 방주가 될 사람이오. 그러나 곽정과 황용은 다리파의 몽골어를 듣고 내막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양장로에게 굳이 막지 말라고 일렀다. 하지만 개방 제자 옌일곱은 이미 더 참지 못하고 단상 주위로 모여들어 여차하면 뛰어올라가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령자 등 8대 고수와 사시 형제들 그리고 서산 일굴기 등이 단 주위를 둘러싼 채 가로막고 있어서 개방 제자들은 함부로 접근하지는 못했다.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청령자가 몸을 날려 단상으로 뛰어오르더니 하사아가 단 옆에 둔 철봉을 뽑아들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하사아가 철봉을 다시 빼앗으려 달려들었으나 다리파의 금강저가 앞을 가로막아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 영웅 여러분, 이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청령자는 철봉을 치켜들고 고함을 쳤다. 그러곤 오른손 수도로 철봉의 허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뜻밖의 철봉이 두동강 났다. 청령자가 이번에는 부러진 양쪽을 당기자 푸른 죽봉이 나타났다. 개방 제자들은 그걸 본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방주의 타구봉이다. 단위로 오르려던 개방 제자들이 분분히 뒤로 물러섰다. 모두들 의아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타구봉이 어찌 저 철봉 안에 있었던 거지? 어쩌다 하사아 손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하사아는 왜 그걸 숨겨두고 말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청령자가 이 의문에 대해 설명해주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청령자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없이 단에서 내려왔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타구봉을 받쳐들고 곽양에게 건네주었다. 곽양은 타구봉을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타구봉을 보니 노유각의 목소리며 생전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솟구쳤다. 곽양은 울상이 되어 타구봉을 들여다보다가 어머니에게 드렸다. 한편 다리파의 금강저는 더욱 거세게 하사아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하사아는 그저 신법에만 의지해 이리저리 몸을 날리며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개방 제자들은 타구봉을 본 후 청령자 등이 다리파를 붙잡아 하사아와 싸우게 한 것에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래서 아무도 단상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하사아는 더 이상 피할 공간이 없을 만큼 다리파의 금강저에 몰렸다. 사람들이 이제 승부가 났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무기가 서로 부딪히며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사아는 이 틈을 타고 뒤로 물러섰는데 그의 손에는 짧은 무기가 들려 있었다. 다리파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소리를 지르며 금강저를 더욱 거칠게 휘둘러댔다. 그러나 무기를 손에 쥔 하사아는 좀 전과는 달리 순식간에 다리파와 백중세를 이루었다. 두 사람의 싸움을 가만히 지켜보던 주자류가 뭔가 생각난 듯 황용을 찾았다. 곽 부인, 저자가 누군지 이제 알겠소.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분명치 않군요. 그러자 황용이 가만히 미소를 짓더니 설명해 주었다.
풀과 꿀 그리고 밀가루와 석고를 가지고 바른 거예요. 곽부와 곽양 자매는 모두 황용 옆에 서 있었다. 그래서 자매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곽부가 물었다. 추백부, 대체 누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자류가 웃으며 말했다. 저기 하사라는 자가 쓰는 무기를 잘 보거라. 생각나는 것이 없느냐? 주자류의 말에 곽부는 잠시 하사아가 손에 쥔 무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길이는 1척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아미자도 아니고 판관필도 아니고 점혈을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는 황용이 곽부에게 암시를 던져주었다. 잘 생각해보거라. 그는 왜 위급한 상황이 되어도 이리저리 피하기만 했을까? 왜 목숨이 위험해지고 나서야 겨우 무기를 빼든 것일까? 어째서 야율제보다 강하면서 자기 무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 말에 곽부는 미간을 찌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가 교활해서 그런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그때 곽양이 끼어들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의 무공을 알아챌까봐 그랬을 거예요. 자기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요. 곽양의 대답에 주자류가 감탄한 듯 칭찬했다. 허, 둘째 낭자가 아주 총명하구나. 곽부는 주자류가 제 동생을 칭찬하자 새침해졌다. 무슨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야? 분명 단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하사아인데 누가 봐도 알 것 아냐. 곽양은 아까 어머니가 한 말이 생각났다. 아, 알겠다. 저 사람 얼굴에 있는 울퉁불퉁한 상처는 풀과 밀가루로 만들어 붙인 거야. 나는 너무 무서워서 한 번 보고 나서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 황용이 말했다. 무섭게 변장할수록 쉽게 들키지 않는 거란다. 사람들이 모두 끔찍해서 자세히 보려 하지 않거든. 그러면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서 모양이 변해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 이렇게 오랫동안 속였다니 정말 대단한 자구나. 황용의 말에 주자류도 맞장구를 쳤다. 가면은 바꿀 수 있어도 무공과 신법은 감출 수 없지요. 수십 년을 갈고 닦은 무공인데 그게 변할 리 있겠소? 그러나 곽부는 여전히 빈정거렸다. 모두들 하사아가 가짜라고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양이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좀 말해보렴. 그러자 주자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큰 낭자는 저 사람을 본 적이 있지만 둘째 낭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라 모르는 게 당연해. 17년 전 대승관 영웅대연에서 나와 어떤 이가 수백 합을 겨룬 적이 있는데 그가 누구였지? 그제야 곽부도 하사아의 정체를 눈치챘다. 곽도? 저자가 곽도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 무기 부채면은 없고 살만 있는 것이군요. 주자류가 말했다. 그땐 정말 대단했지. 내 어찌 그의 신법과 무공을 잊을 수 있을까? 지금 저 사람이 곽도가 아니라면 내 두 눈은 쓸모가 없으니 뽑아버려야지. 곽부는 하사아를 다시 자세히 뜯어보았다. 그의 가벼운 몸놀림하며 출수를 보아하니 당시 영웅대연의 곽도인 듯도 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아직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있었다. 만일 저자가 정말 곽도라면 몽골중은 그의 사형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거죠? 이번에는 황용이 대답해 주었다. 종남산 중양궁에서 싸울 때 양과가 다리파와 곽도를 제압한 적이 있었지. 그때 곽도는 제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꾀를 내어 사부와 사형을 배신하고 도망쳐버렸어. 그 일은 전진교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니 너도 들어본 적 있겠지? 곽부가 말했다. 그래서 다리파가 저렇게 곽도를 미워하는 거로군요. 황용은 냉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곽도 녀석. 감히 우리 개방에 숨어들어 이런 계략을 꾸미다니.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개방 방주가 되겠다는 욕심이 스스로를 망쳤구나. 주자류가 말했다. 생각할수록 양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몽골군을 혼내준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 곽도가 개방에 숨어 있는 걸 알았을까요? 어찌되었든 둘째 낭자에게 보내준 선물치고는 참 대단합니다. 황용도 고개를 끄덕이며 두 딸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사아, 아니 곽도의 모습을 잘 봐두어라. 그동안 강호에 가끔씩 곽도의 행적이 나타나곤 했지만 그 누구도 개방의 하사아가 그와 동일 인물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하사아라는 그의 가명을 봐도 스스로 제가 사부라 칭하는 뜻이 담겨있지 않으냐? 사람이 너무 자신을 높게 생각하면
이렇게 낭패를 보는 날이 오는 것이란다. 너희도 명심하거라. 이제 더 볼 것도 없었다. 결론이 나는 건 시간 문제일 뿐. 결과는 정해진 것이었다. 곽정과 황용은 자리에서 일어나 청령자, 조노작, 농아두타 등 고수들과 사씨 형제, 서산 일굴기 등에게 일일이 인사를 올리고 감사를 표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술을 권하기도 했다. 그들이 양과의 부름을 받아 양양 백성과 개방에 큰 은혜를 베푼 셈이니 모두가 알고 보면 곽양의 덕이라 할 수 있었다. 그들이 단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다리파와 곽도는 더욱 맹렬하게 공격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같은 사부 밑에서 무공을 배웠기에 수백 합을 주고받았는데도 도무지 승부가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다리파가 괴성을 지르면서 곽도를 향해 금강저를 내던졌다. 금강저는 무게가 50여 근에 달하는 무기였다. 그 기세가 어찌나 무시무시하던지 곽도는 덜컥 겁을 집어먹었다.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서 저러는 걸까? 사형이 왜 느닷없이 금강저를 던지는 거지? 이런 의문을 품으며 곽도는 일단 몸을 옆으로 피했다. 그때 다리파가 앞으로 나서며 금강저를 손으로 밀었다. 그러자 금강저는 방향을 바꿔 다시 곽도를 향해 날아갔다. 곽도는 대경실색하며 황급히 몸을 피했다. 그제야 곽도는 다리파의 공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부를 배신하고 개방으로 숨어든 자신과 달리 다리파는 사부인 금융국사 밑에서 10여 년간 무공을 갈고 닦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다리파가 금강저를 날리는 기술은 바로 사부가 사용하던 오륜을 날리는 무공의 변형이었다. 금강저가 날아오는 기세가 워낙 대단해서 결코 부채로 막아낼 수 없었다. 게다가 다리파가 계속해서 금강저를 쳐내니 갈수록 날아드는 금강저의 속도도 빨라졌다. 이제는 곽도의 신법만으로 피해 다니기에도 버거울 지경이었다. 곽도가 단의 가장자리로 몰렸다 싶을 때 갑자기 다리파가 바닥을 박차더니 앞으로 쏜살같이 몸을 날려 쌍장으로 금강저를 힘껏 때렸다. 그 순간 허공을 날아다니던 금강저가 엄청나게 가속하며 곽도에게로 날아갔다. 곧이어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강저가 곽도의 가슴에 적중했다. 곽도는 힘없이 주저앉더니 단상에 그대로 쓰러졌다. 그러곤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파는 금강저를 거두고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극락왕생을 빌어주었다. 한참을 왕생주를 읊고 난 다리파는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청령자 앞으로 가더니 금강저를 내밀었다. 그러나 청령자는 그가 내미는 금강저는 받지 않고 몽골어로 나직이 말했다. 사문의 배신자를 처단한 걸 축하하오. 신조엽께서 당신을 용서하시며 그만 몽골로 돌아가라 하셨소. 마음을 깨끗이 하여 불도를 닦고 다시는 중원에 오지 마시오. 신조대엽께 감사드립니다. 소승 명을 받들겠습니다. 다리파는 예를 올리고는 조용히 물러났다. 곽부는 쓰러져 있는 곽도를 살펴보았다. 퉁퉁 부은 듯 울퉁불퉁한 얼굴이 참으로 기괴했다. 하지만 이 얼굴이 가짜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검을 빼들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이자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봅시다. 그녀가 검을 들어 그의 코를 베려는 순간 기괴한 목소리가 들렸다. 으하하하. 그렇게 쉽게 죽을 내가 아니다. 죽은 줄 알았던 곽도가 괴성을 지르며 몸을 솟구쳤다. 곽도는 금강저에 맞아 중상을 입고 잠시 정신을 잃었지만 목숨이 끊어진 건 아니었다. 그는 일부러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다리파가 가까이 다가와 자신을 살필 때 최후의 일격을 가해 함께 죽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다리파가 앞에 앉아 독경을 외우며 죄를 씻고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기원해주니 그 정성에 마음이 움직여 손을 쓰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곽부가 자기 얼굴을 확인하겠다며 검을 들이대자 있는 힘껏 부채살을 내질렀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자에게 공격을 당했으니 곽부는 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연희갑도 이미 남편에게 빌려준 터라 이제 그녀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었다. 곽정과 황용 그리고 야율제가 동시에 달려들어 구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듯했다. 그때 가벼운 바람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암기 2개가 날아오더니 각각 곽도의 가슴에 명중했다. 마치 조약돌처럼 생긴 작은 암기였으나 그 위력이 실로 대단해 곽도의 몸을 뚫고 허공으로 날아갔다. 곽도는 시뻘건 선혈을 내뿜으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 채 암기가 날아온 쪽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달빛 아래로 정막만 흐를 뿐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게 없었다. 암기는 단 앞에 세워둔 두 개의 깃대 위에서 각각 날아온 듯했다. 황용은 아버지의 탄지 신공이 아니고서는 이런 무공을 지닌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깃대는 높이가 수장이나 되며 서로 10여 장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양쪽에서 동시에 암기를 바랄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큰 소리로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때 왼쪽 깃대 위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복의 양과 우리 함께 내려가세. 그러자 이번에는 오른쪽 깃대 위에서 예하고 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양쪽 깃대 위에서 두 사람이 미끄러져 내려왔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옷자락이 휘날리며 동시에 단상으로 떨어져 내렸다. 한 명은 백발의 청포를 입고 한 사람은 남색 도포를 입었는데 한쪽 소매가 바람에 흩날렸다. 두 사람은 바로 황약사와 양과였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